지금 very easy였고 이제 7 살짝 미들 뒤에 거 하드는 아니야. 약간 미들 하이 이 정도 난이도로 끝날 거야. 근데 헷갈리지 말자고. 자, 법의 이념과 민사 법률 관계에 적용된 법규명. 그러니까 사실 수특만 잘 봐도 올해 뭐 낼지 좀 예상도 되지 않니?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아. 법지문 됐잖아 결국. 법이 졸라 많아. 내년 수특도 구성했다 해서 가야죠. 그 2학로? 응, 2학년 냈고. 그것만 알지. 그러니까 수능은 아니지만은 뭐죠? 그 시기 9월이나 6월 같은 거 출제되는 것들 보면 EBS 경향에 따라가지고 배치된 지문의 분량 같은 거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컨텐츠 분량. 자, 어쨌든 내년 또 수특도 잘 보자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학교가 이런 거 다 시켜주고 미리미리 48지문 정도 하고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해주는 이 학교 너무 사랑해. 자, 해봅시다. 법은 규범의 일종이네. 오케이, 좋네. 근데 도덕, 종교 등의 다른 규범들하고는 달라. 어떤 건데? 국가를 전제하게 되고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좋습니다. 도덕과 종교는 당연히 그런 걸로 실현되는 게 아니겠지. 자, 따라서 법은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명시된 규범인 헌법에 들어맞아야 된다. 너무 평이한 얘기 아닐까?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명시된 규범이다. 근데 이 헌법이 그게 법은 거기에 속해 있다. 자, 또한 법의 내용은 이상적인 법이 갖춰야 하는 성질인 법의 이념에도 부합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실현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도 갖춰야 된다? 이 법의 이념이라는 것도 갖춰야 된다. 이러면 되지 않겠니? 자, 했을 때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라드 브루라는 사람이 이제 법의 이념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있네.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정의는 이 저스티스죠.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정의에 대해서. 자, 근데 그냥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그냥 우리가 합의해 볼 수 있으면서 이러한 정의는 다시 자, 뭐로 나눌 수 있다?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정의다. 우리 이거 사실 비슷한 거는 우리 대동법 할 때 그 조세, 법률, 뭐 공평주의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성격을 하지. 적용할 때 얼마나 실질적인가? 당연히 이쪽이 실질적인 거야? 이쪽이죠. 그치? 이건 딱 형식적으로 똑같이 맞추라는 거고 정의. 똑같은 거야. 자, 평균적 정의는 어떤 거라고? 모든 인간은 그냥 딱 대등하게 대하면 된다.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배분적 정의는 어떤 거지? 각 개인의 특성에 상응하게 해라. 우리 왜 해석 적용성의 공평주의 그 조세할 때도 그게 이런 영역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걸 그냥 말만 바꿔서 배분적 정의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치? 상황에 맞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적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거 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가인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뭐 법률학자로 따지게 되면은 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잘 반영한 거죠. 정의에 대해서. 됐어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정의. 무조건적인 평등한 정의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상적 법을 내용을 파악한 데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법의 이념의 첫 번째 성격만으로는 법의 이념을 규정할 수가 없다. 부족하다. 기준이 부족하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이제 한 목적성이거든요. 법의 내용이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지 판단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 개인의 생각에 맞춰서 적용하려는 그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정의 자체는 그것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한목적성. 그러니까 좀 말이 뭐예요?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정의 관계를 조금 딱딱하게 보는 연습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넘어가지 문제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나와준 틀로. 뭐 정의 이런 건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기준이 부족하다. 왜? 이걸 나눠주면 기준이 부족하니까. 그 기준은 한목적성이라고 하자.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좀 딱딱하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능 독서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한목적성이 법의 이념 중 하나다. 자, 한목적성은 법의 목적 자체는 정해져 있음을 전제하는데 법의 목적이 전제됐으니까 한 목적에 합치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적을 실행하기 적합한 성질, 입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일종의 이념이다. 오케이, 목적을 실행하기 적합한 성질이라는 의미, 재판에서도 고려돼야 된다. 근데 이 함목적성은 이미 목적에 합치돼야 된다니까 법의 목적 자체는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데 그게 뭐냐?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성질이 고려되어라 해야 뭐가 된다? 정의가 충족된다. 배분적 정의를 판가름할 수 있다. 됐니? 오케이. 연결해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법의 내용이 정의와 항목적성이 근데 또 부합을 해. 근데 또 이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이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에도 또 부합을 해. 세 번째 이념에도 부합을 하래요. 자, 이랬을 때 법적 안정성 이념의 내용은 어떤 거냐?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해라. 그 다음에 한 번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켜라. 법적인 안정성이잖아. 이 법이 안정되게 시행되고 있다는 어떤 보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얘기하면 내용이 명확해야 우리가 뭐야? 그것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걸 충족하는 거죠. 아, 이 법 제대로 실행되고 안정되게 실행되고 있구나. 뭐 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 불안해하겠지 뭐. 조세 몇 프로 우리 대통법처럼 아무것도 안 정해졌으면 어떻게 우리 뺏어갈지 불안할 거 아니야. 근데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그래 이렇게 읽었겠구나 하고 나름 안심한다는 거겠죠? 자, 그것도 될 거고 또 시행기간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또 불안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됐어? 자, 그래서 규범을 따르게 하는 어떤 이제 뭐야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건 뒤에 나오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고. 자, 요 얘기하고. 자, 뭐야 법적 안정성 이념은 그러니까 법 규범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 규범의 본연의 기능. 그게 뭔데? 법이 뭔데? 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규범들 아까 뭐 도덕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정의와 한목적성을 충족해도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그쵸? 이런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규범으로서 지키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이 법적 안정성이구나. 그럼 법적 안정성이 충족되면 어떤 거야? 이 법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런데 이 법 규범 내용이 불명확해. 그러니까 법대로 행위하고 싶어도 법을 따를 수가 없어. 그럼 법의 이념에 저촉되죠. 그죠? 정의 항목적성이 아무리 충족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불명확하니까. 그 얘기야. 또 법대로 행위하는데 기준이 짧아. 하루 만에 법 바뀌어. 왜?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그죠? 그런 거니까 법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것을 해주는 뭐야 법적 안정성의 조건을 맞춰서 되면은 우리는 뭐야 정의와 한목적성 이 기준에 딱 합치돼서 법 규범을 따르게 되는 거지. 됐어요? 정의 뭐다? 정의에 대해 배분적 정의에 대한 분별 기준으로서의 뭐 여기 한목적성 목적이란 게 뭐다? 국가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만 판가름이 될 수 있겠지? 그것이 될 거고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 따르게 만드는 이 동기가 부족하니까 그 동기는 이 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을 충족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우리의 속판은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됐고요. 자, 법의 이념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근데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 앞서도 봤지만 상호 보완이야.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때에 따라서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충돌할 수도 있어. 보완도 되는데 서로 충돌할 수도 있대. 이 경우에 각 요소들의 필요성을 비교해서 더 중요한 요소를 실행해야 된다. 미리 습하지만 문제는 이거 경우를 따져봐야 돼. 문제에서 나올 거야. 자, 예컨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작용하는 것은 뭐죠? 법에 대한 믿음이죠. 안정성이지. 법이 이렇게 되겠지? 아, 나 이거 따라야지. 이 법 그렇지. 안정성이 있으니까 따라야지. 법적 안정성에는 부합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뭐야? 극도로 정의롭지 못해. 아니면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 뭐죠? 한목적성. 그치? 헌법은 어차피 우리
국가의 공동체 목적을 담고 있으니까, 그죠? 한목적성이 있는 법이지. 이 목적이 저촉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신속하게 법으로서의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시켜야 돼. 네. 초원고 학생이 클리닉 뭐 받으러 왔는데 예. 자, 다시 충돌하면은 이걸 더 긴급한 거를 이렇게 더 우선 적용한다는 그런 느낌일 텐데, 자, 법률이 안정적이어도 그 그죠? 내용이 너무 정의롭지 못해. 혹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그러면 신속하게 어떻게 돼요? 법적 안정성을 깨버려야 돼. 빨리 없애야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이런 사례라 정의를 우선한 거죠. 뭐보다? 법적 안정성. 그지? 신속하게 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기간이 짧잖아. 그러니까는 법적 안정성이 깨지지만 정의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이 경우를 찾아야 되겠죠? 자, 또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그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고 공동체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 자,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부합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치? 맞지? 그러면서 공동체 안전 유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거죠? 한목적성이죠. 그쵸? 한목적성인데, 근데 우리 기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범죄적이면 우리 다 풀다잖아. 죽여버려야지, 뭐 사형 때려야지 이러잖아. 근데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는 또 뭐야? 형벌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형벌보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일종의 목적. 이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자, 뭐예요? 법이 이런 헌법에 들어맞아야 된다 됐고,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실행이 되는 거지. 목적의 실행에 접하는 선지를 뜻하는데 입법뿐 아니라 재판에서 고려돼야 된다. 한목적성,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건 거예요? 어떤 건 거야? 자, 그냥 정의, 그냥 형벌을 똑같이 때려버리는 거. 이 정의보다, 야, 우리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사회에 이런 형벌을 저지른 놈들 중에, 범죄를 저지른 놈들 중에 얘를 개선시켜서 교화시키는 것도 우리 국가 공동체의 목적이야. 이러면 뭘 실행하지 않은 거야? 배분적 정의를 실행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뭘 하는 거야? 형벌을 완화시키고, 여러분같이 청소년 범죄 이런 거 하면 왜 지금도 촉법소년 아직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겠어요? 뭐 악용한 사람도 있다, 뭐 그건 되고. 어쨌든 그것 자체들도 어때요? 소년들을, 미성년자인 소년이나 소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서 얘네들이 사회에 가서 그래도 할 수 있게 많이 해주는 거는, 정의에는 사람들이 어긋나다고 하겠지. 이렇게 악플을 달아도 어떤 거야? 국가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한목적성이 일성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설명 살짝 꼬아서 얘기했는데 뭐야? 여기가 정의였어. 정의였어. 됐나요? 정의보다 근데 한목적성이 우선되면은 한목적성을 지켜주는 거다. 됐죠? 지금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그 케이스가 이게 그러면 한목적적인 거야? 아니면은 법적 안정적인 영역을 깨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판가름해 주는 거, 사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될 거야. 가번에서는.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볼 건데, 민사 법률 관계 중에 우리 상속, 특히 제사 담당자한테 상속을 싹 몰아주냐 마냐, 요거 가지고 이제 사례를 좀 보는 거야. 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 자체에 따라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 인간관계를 우리 다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부른다. 자, 그랬는데 특히 개인들 사이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를 뭐 해야죠? 민사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형사 겪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깜빵 철컹이니까 그 벌금 물거나 그거 말고 민사 법률관계는 삶에서 한두 번은 겪죠. 알겠죠? 가족관계, 뭐 재산관계 같은 것도 막 소송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민사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규범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민사 법률관계의 규범,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해라.
따라서 그 합의라는 표현이 뭐야? 결국 계약이지. 계약이 원칙적인 민사 법률 관계의 규범이다. 원래는. 맞니? 그리고 법은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게 일단 일반론. 맞죠? 계약으로 안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딱딱하게 해놓은 게 이제 법규범인 거지. 그치? 원래라면 민사는 근데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 계약을 따르는 거야. 법은 그 계약 제외한 항목들의 어떤 불리한 사항이나 이런 걸 해서 제한을 정해놓은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뭐라고? 일반론. 다만 뭐야? 민사 법률 관계이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간관계에 관련된 법률 관계나 아이고 당사자들 중 일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률 관계에서는 그렇다면 법이 계약을 대신해서 뭐야? 계약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뭐가? 법이 원칙적 규범이 돼버린다. 계약보다 우선해버린다. 어떨 때?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간관계에 관련된 민사 혹은 당사자 중 일방을 보호해야 되는 법사. 됐죠? 됐고, 자 넘어갑시다. 자,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에는 우리가 뭐가 있대? 성문법, 아까 봤듯이 문서의 형태로 있는 거, 조약처럼. 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의 세 종류가 있다. 정법은 많이 나오지 않아? 자, 성문법, 그냥 진짜 정해진 법, 문서로 있는 법, 문서나 협정이나 합의서 같은 형태로 있는 거. 관습법은 그런 거 없는 거겠죠? 제가 통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해했잖아. 살짝 암묵적인 거. 조리 이제 추가된 거니까 같이 보면 되고. 자,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은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형태를 갖춥니다. 오케이. 법률에 따라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국가기관이 제정했어. 법률이야 말 그대로. 자, 이에 비해 근데 또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냥 반복되어 온 관행이다. 그것이 그냥 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경우다. 국가기관이 제정한 게 아니네요, 일단. 그쵸? 국가기관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사람들이 납득하고 있는 어떤 관습. 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성문법이 없을 때의 관행이 법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성문법이 없으면 관행으로 하고 있었어. 자, 따라서 관습법도 헌법 목적이나 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하면 물론이죠. 왜 그렇죠? 법규범의 역할을 하니까 법규범 성격 뭐였어? 아까? 뭐야? 법적 이념, 법의 이념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 얘기 나왔나? 관습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 뭐가 없음에도? 문서 형태가 아님에도. 그죠? 자, 됐고요. 법이 규범으로 적용해야 될 민사법률관계에는 해당을 하는데 성문법과 관습법도 모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상황이 좀 급변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일까? 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입법하고요, 심의하고요, 뭐 때로는 대통령이 뭐 거부할 때도 있고요, 막 아주 그냥 엄청 국회에서 해당 입법 절차가 길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관습법은 사회적 관행이 또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해, 그지? 자, 둘 다 어떤 거죠? 시간이 걸려. 아니, 시간이 걸리네. 이처럼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조리를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럼 얘는 무슨 국회가 입법할 필요도 없고 뭐야? 또 오랜 관행처럼 쌓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근데 이런 게 모두 없는 상황이면 요거 적용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떤 상황이야? 맨 여기 지금 다 무슨 상황이지? 여기 뭐야? 뭐였어요? 민사법률관에서 법규범이 우선하는 상황 뭐였어? 기본적인 인간관계? 혹은 또 어떤 거? 앞을 봐. 뭐였어? 당사자 중 일방을 보호할 때는 이런 순으로 좀 적용하는 거죠. 그치, 법규범은.
됐고요. 따라서 조리는 문서나 관행이 없어도 뭐다? 자,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조리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 있는데 법에 그냥 일반 원칙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리는 그래서 영문들 없어도 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나 지문의 1단계를 끝냈고요. 마지막 이제 적용이야. 자, 조리가 법으로 적용된 사례의 예로서 우리가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제사를 주로 이끄는 사람, 리더, 지사의 리더, 제사 주재자 결정에 관련된 사건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제사용 재산은 조상의 무덤과 그 주변의 선산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망하는 이 망인이라고 그러죠. 고인 된 사람. 이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라면 모두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건 이거는 뭐죠? 일반적인 재산이야. 근데 제사용 재산만은 한 사람이 물려받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재산은 가족끼리 평등히 나눠 가지렴. 맞지? 근데 제사용 재산은 그거 아니야. 제사를 이끌어야 되는 이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한 사람이 물려받아야 돼. 자, 여러 명에게 분할되어 버리면 제사용 재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바로 어떻게 될까? 바로 어떻게 되죠? 땅값 올랐다면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이 바로 그치? 그렇게 처분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련된 어떤 상황인 거지? 지금 약간 기본적 인간관계에 관련된 상황에 문제가 됐을 때 지금 확 적용되는 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어. 자, 성문법의 민법은 평등상속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서 예외 조항 뭐 이런 거에 예외 조항 한 사람만 물려받으려 맞죠? 그게 돼서 제사용 재산은 그러니까 재산을 주재하는 상속인인 제사 주재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전부 물려받아라 라고 민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하라고 하고 있대. 성문법이 일단 지금 여기까지도 성문법 민법에서 뭐야? 제사 주재자만 상속하라고 하는 거야. 일단 이거 조리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지? 조리는 아니야 아직. 다만 민법에 뭐가 없어. 제사 주재자가 그러니까 민법으로 클리어된 건 어디까지나 제사 주재자가 그냥 너가 다 가지려면 아니 뭐가 아직 남았지? 제사 주재자를 누구로 볼 거야? 그죠? 누가 제사 주재자냐? 라는 건 민법에 없기 때문에 이때 어떡하죠? 민법에 없으면 뭐하죠? 관습법을 적용하죠. 그죠? 관습법을 적용했죠. 자, 법원에서는 관습법을 적용해서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관습법대로 해결하고 있었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에 제사 주재자가 물려받으려면 이제 누구인지가 없어. 그거에 관련된 거는 관세행대로 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제사 주재자 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관습법이 그 효력을 잃어버림에 따라 조리를 적용해서 제사 주재자를 정하고 있다. 이제 이거의 문제를 볼 건데 뭐냐면 옛날에는 남성으로 한정시켜놨거든요. 나이 많은 남자가 제사 주재자의 의미 라는 게 국제법, 관습법이었어. 관습법이었는데 이제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집행하면 그 사람이 여성이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조리로까지 변천되어 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아유, 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가봅시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더니 자 1번 가는 법의 이념의 의미에 관련해서 대립되는 견해? 대립되는 견해가 아니었죠. 세 가지 그냥 살펴본 거지. 자, 그런 거고요. 가는 법의 이념을 활용해서 상반된 관점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했다 아니에요. 그냥 분류해놓고 그것이 충돌될 때 어떻게 적용을 한다라는 예시를 들어줘서 따름이야. 나는 법의 유행에 관련 학설의 발전을 학설이 오는데 오히려 학설은 어디 있었어요? 앞부분에 있지. 뭐야 라다르 뭐시기가 법의 이념을 정해놨잖아. 그죠? 변천과정도 아니고요. 자, 나는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이 갖춰야 될 성질을 소개한다. 에이, 이건 나가 아니라 가지. 법의 목적이라는 거 국가 공동체의 가치관에 부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 게 법이 갖춰야 될 성질이 뭐죠? 이념. 자, 그 다음에 가는 법의 이념의 구성요소 관계 나는 보다 민사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거. 자, 5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봅시다. 가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하고 5번을 별별 쳐놨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 자, 국가의 목적을 규정한 헌법은 한목적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1번. 자, 왜 이게 맞는 걸까? 법의 목적을 일단 뭐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한목적성 얘기할 때 법의 목적을 전제돼 있다고 가정한다 했잖아. 아니, 전제한다 했잖아. 그죠? 법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법의 목적을 풀어서 놨잖아. 그게 뭐였는데? 국가 공동체의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했잖아. 그런데 뭐야? 그 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법 규범을 얘기할 때 이것은 헌법에 있다. 일문단 그냥 보는 게 낫겠죠?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은 이거에 들어맞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렇다면 지금 이 헌법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한목적성에 대한 어떤 일정 기준이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죠? 한목적성이 구현된 형태니까. 또 맞니? 법률로서 이해했어요? 그런 거니까 1번 말이 조금 배분적 정의 기준만 되는 게 한목적성 아니었어 이렇게 왜 꼬아놨어? 헌법이 국가 목적 그 공동체 목적을 규정해놓은 법이니까 이것이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법의 목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겠다. 헌법은 됐죠? 이해했어요? 1번 선지 꼬이지 마시고. 2번 규범은 사람들이 행위를 할 것인지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규범 결심한다. 따를 거야. 이 법을 따를 거야. 동기부여해 주는 거. 자, 이거 규범의 어떤 성격? 법적 안정성정. 그죠? 법적 안정성이나 이념을 따랐을 때 되는 거죠? 자, 3번 도덕 규범은 규범의 일종이긴 한데 법규가 마찬가지였나요? 아니죠? 너무 쉽게 풀려버렸다. 그죠? 법 규범만 국가 공권력으로 시행되는 거였죠. 도덕과 종교는 달랐습니다. 맞지?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입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국가 공동체가 추구한 목적을 실현하기 적합한 성질이 고려돼야 한다.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적합한 성질, 한목적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맞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공동체의 가치관은 법의 한목적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공동체의 가치관 아까도 좀 그걸 제시한 형법이 기준이 되니까 사실 1번이나 5번이나 호환되는 거야. 판단 기준이 되지만 법적 안정성 판단을 위한 판별 기준을 제시하진 않는다. 이 5번 소지도 좋죠. 법적 안정성 판단을 위한 판별 기준은 뭐야? 국가공동체의 가치관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지. 그치? 국가공동체의 가치관에는 뭐다? 어디까지나? 뭐야?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고요. 됐어요? 혹은 그것의 한목적성을 판단하게 되고 한목적성은 배분적 정의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배분적 정의의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법적 안정성은 뭐죠? 정의를 딱딱하게 접근하라 했잖아. 뭐야? 이걸 따르게 하는 동기부여였어. 그쵸? 그걸 따르게 하는 동기부여죠? 그러니까 판별 기준을 제시하진 않는다라는 설명이 맞는 거야. 5번도 좋죠? 이거는 문제가 2번이 좋아요. 나머지도 좋지만. 자, 3번 나에 대한 이해로 자 적절하지 않은 컨셉 4번. 자, 1번 법이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한 규범으로 적용되려면 문서의 형태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가장 적절한 거 아니니? 적절한 거 아니니? 자, 1번 왜 틀렸죠? 문서만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 뭐야? 성법만 얘기하면 어떡해? 관습법과 조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 주제나 결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간관계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거 2번이네요. 그쵸? 만약에 이것을 아니라 그냥 일반적 상속 원칙을 해버리면 예외 조항을 안 둬버리면 민법에서 안 둬버리면 어떻게 할 거다? 바로 그냥 나눠갖고 논아갖고 아주 그냥 난리 난다. 그죠? 제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기본적 인간관계를 보호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근데 민법으로 성문법으로는 딱 제사 주제자가 받아라 라고 하면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가 없어서 문제에서 간수법을 하다가 조리까지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번 당사자들 일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원칙적 규범이 된다. 일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네요. 뭐죠? 기본적 인간관계 말고 또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럴 때는 뭐 해라 그랬지? 이럴 때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 우선된다. 원래라면 그냥 일반적 민사 상황이라면 계약이 우선하는 게 맞는데 아니지. 특수한 상황이야. 자, 그런 것들을 보고 4번 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부의 내용이 사회에서 형성된 관행의 내용과 다르면
관행의 내용과 다르면 자 뭐야 성문법이 규범이 돼야죠. 성문법의 내용이 사회에서 형성된 관행에 대하면 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야 성문법이 가장 문서로 됐으니까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치? 맞니? 조리가 우선된다가 아니라 맞아요. 조리가 우선이 된다는 건 이 두 개에 대해서 우선되는 게 아니지. 두 개가 없었을 때죠. 그죠? 있었다면 성문법을 하다가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 뭐가 없어 그러면은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대로 하다가 둘 다 없어 그럼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야 이럴 때 맞니? 조리를 해주는 거지. 성문관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열관계로 봐버리면 좀 곤란. 자, 뭐냐 5번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죠. 그죠? 법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 2번이 맞다고 있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네. 아 쉽지 않습니다. 자 4번 기억에 관련되는 판결들의 제사 주체자 어떻게 할 거냐고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제사 주체자가 사망하면 그의 자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이 제사를 다 혼자 하도록 하여라 지위를 물려받는다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 왔지요. 자, 오케이? 제사 주체자의 의미에 관련된 규정이었잖아. 지금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렇게 보면 제사 주체자의 이 의미를 나이 많은 남성이다라고 한정한 거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관습법이었어. 맞죠? 이해했죠? 자 근데 대법원이 05년도에 자녀에게 인정되는 지위나 권리를 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은 양성평등이라는 원칙에 저촉돼 어긋났어. 그러니까 법규범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판결을 했답니다. 관습법을 부정했네요. 양성평등이라는 뭐죠? 정의가 어긋나서 각각 합쳐서 이해해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런데 2008년에는 원래 제사 주체자가 사망하면 그의 자녀들이 협의로서 새로운 제사 주체자를 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야, 제사 주체자 죽으면 협의해 너희들. 그래서 정하해라. 한 명 정해.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여전히 관행을 우선하렴. 남성이 새로운 제사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판결하면서 사회통념과 전통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자 여기에 낚이면 안 돼. 얘들아 지금 이거 관습법 부정해버렸잖아. 그럼 성문법 있어 없어? 없고요. 관습법도 없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에 제사 주제의 의미에 관련된 성문법, 관습법이 모두 없어져 버렸죠. 우리 이미 나에서 얘기했지. 민법으로는 제사 주제 물려 받아라는 다 이미 돼 있어. 그건 그냥 그 민법이 성문법으로 이렇게 제사 주제 다 받아 해결한 거고 의미가 문제란 말이야 지금. 의미가 문제였잖아. 근데 관습법 들어가다가 공원안에 정의에 어긋난다고 부정해 버렸어. 그러면 관습법이 있어졌어 없어졌어? 효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졌잖아. 없는 상태는 뭘 해야죠? 조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조리의 내용이 전통대로 하렴이 돼버린 거야. 협의가 없으면 이러렴 하고 없는 상황에 마련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관습법이 아니라 조리가 됩니다. 됐어요?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되지. 자 그렇게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낚이기 좋다고 해야 돼. 08년도에 낚이기 좋았다고 해야 돼. 근데 08년도는 관습법을 부정해버린 이 상황에 협의로서 하려무나 정하려무나 안 되면은 관행대로 하려무나라는 포함된 조리를 규정하는 거다. 관습법도 효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됐어? 이것만 깔끔하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안 나. 자, 대법원은 23년에는 제사 주체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래 제사 주체자의 자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제사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한 거지 법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성문법 이건 아니에요. 법원이 판결하는 거야. 근데 조리로서 적용한 거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내용을 바꾼 거지. 맞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하래. 여기까지는 조리 내용, 여기 조리 내용까지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누가 해야 돼? 나이 많은 남성이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리게 적어놨나? 관행대로지만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뭐다? 이게 관습법은 이미 부정돼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리가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됐지? 근데 이제 이 내용, 이 관행의 내용을 이제 또 새롭게 바꾼 것이죠. 새롭게 바꿔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네요. 나이 많은 사람만 하려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됐죠? 이해했어요? 지희가? 지성이 이해했어? 이걸 잘 판결해놔. 됐습니다. 자, 이제 선지 가봅시다. 대법원의 공무원연도 판결 전에도 제사주제자는 법으로 정해졌고, 판결 전에도 공무원연도 판결 전에는 그냥 주제자는 법으로 정했다. 관습이 아니라 뭐죠? 주제자는 민법으로 하고 있었지. 주제자 자체는. 그쵸? 아니지. 잠깐만. 법으로 정했다. 이거 관습 맞겠다. 주제자의 의미를 관습법으로 하고 있었죠. 지금. 나이 많은 남성이 하려면 뭐나. 맞니? 하고 있었다. 왜냐면 관습법도 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법의 이념 중에 법적 안정성이 실현되고 있었거든. 자, 법적 안정성 뭐죠?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법의 이 실행이 믿음직하다라는 동기 형성이 되는 거잖아. 나 따라야지 하는 그런 동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잖아. 어때요? 관계는 쭉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야? 이대로 했다. 법적 안정성 됐나요? 깔끔하죠? 가까지 합쳐봐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 이거가 물론 뭐 4번처럼 어렵지 않지만 그 주제 통합. 자, 대법원의 공무원연도 판결은 관습법에 대해서도 법의 이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보여준다. 공무원연도가 뭐였는데? 양성평등, 정의. 네, 그래서 합쳐서 얘기해놨죠? 정의에 어긋난다. 됐죠?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는 정의로서 맞지 않은 거죠. 뭐야? 평등적 정의도 맞지 않고 배분적 정의도 맞지 않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08년도 판결은 어땠어? 08년도는 협의하고 하렴 문화 협의에 대한 결정이 조리의 내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케이. 됐고요. 4번 대법원의 2023년 판결은 배분적 정의라는 이념이 조리보다 우선하여 적용된 법규범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리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 이념이 조리가 된 거야. 새로운 조리가. 그죠? 조리가 개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일종의. 맞죠? 뉴 버전 조리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 우선하다? 이게 아니다. 조리보다 우선하는 건 항상 뭐여야 돼? 법규문에 관습법이거나 성문법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이해했지? 이념이 뭐 조리보다 앞선다? 말이 안 돼. 우리가 얘기한 법규문 3개거든. 그죠? 그걸로만 판단해야 돼. 성격상 맞지도 않고 이걸 수정해보면 그냥 조리가 새로워진 거다라고 고쳐주면 되는 거지. 자, 5번 대법원의 08년도 판결과 대법원의 23년 판결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제사용 제사는 한 사람이 물려받게 한다는 점에서 자, 한목적성을 반영한 것이겠고, 한 사람이 물려받는 건 왜 그런데? 이 법의 원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 원래적 목적은 뭐죠? 사회적 인간관계 이제 실현이라고 하는 거랑 국가공동체 맞겠죠? 그게 안 되면 깨지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실현하렴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으니까 한 목적성 되는 거다. 오케이? 됐나요? 자, 이런 겁니다. 자, 5번 A3랑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효력을 상실한다는 분실은 다르죠. 분실은 진짜 말 그대로 물건을 분실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건 상실이라고 그러죠. 상실. 알겠죠? 물건을 잃어버려. 물건을 흘려서 잃어버려. 이런 게 분실이야. 알겠죠? 효력이 떨어져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없애버린 거지. 있었던 걸 잃어버렸죠. 이러면 상실이야. 여기까지 되고. 여러분 내신용으로 만약 이런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우주조약 이런 건 잘 안 낼 것 같고, 이 정도는 좀 미들 난이도로서 낼 것 같은 영역이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요 사례 얘기할 때 요 특히 여기 부분 조금 이해하시고 되고, 선지에서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조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래 될 거고, 여러분이 또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 부분일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영역. 아까 충돌할 때, 법의 이념이 충돌할 때,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한목적성이 어쩌고 뭐보다 우선하는 거다.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하다.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케이스 구별해서 선지 나왔을 때 좀 대비하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자,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